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아주 특이한 책이라기보다는 책걸상에서 소개하는 책 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이색적인 책 네. 들고 방송을 할 겁니다. 아 그런데 댓글 소개하기 전에 JYP 어디 좋은 데 가신다면서요? 네, 어디 저 여름 휴가를 좀 빨리 갑니다. 네. 네, 어디 가세요? 비밀입니다. 자, 저희 애청자분들께 제가 이벤트 JYP가 어디를 가는지를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진짜 귀신같이 딱 맞추시면 제가 YG가 쓴 책 그 수지리생 포함해서 3권에다가 제가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수질위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질문. 수질 위생을 선물로 드리면서 홍보하려고 지금 JYP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JYP가 여름휴가를 빨리 당겨서 어딘가를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갈까? 재밌겠다. 네. 댓글. 네. 참고로 외국입니다. 네, 네, 외국. 한 나라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가면은 제가 아마 뭐 이런 이벤트 못 할 텐데 한 나라. 그리고 사실 되게 또 뜬금없는 데는 아니에요. 요즘 또 많이들 가시는 데기 때문에 한번 댓글로 어떤 분이 맞춰주실지 두근두근. 네, 참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벤트를 굳이 수질 위생 홍보를 위해서 하는군요. 네. 어쨌든 세 분까지 선착순 세 분한테 수질 위생 드리겠다라는 거죠? 이걸 또 아니죠. 받아서 선착순 세 분이 아니라 네, 정답자 세 분?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없거나 드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네, 제가 다 드려? 제가 쓴 책 3권을 보내겠다고. 3권, 한 권이 아니라 3권. 수지리생 포함해서. 아, 그 세 권을 한 분한테 그냥 네. 이거 이제 대박 이벤트인 거죠. 대박 이벤트. 대박. 자기 책 세 권 주는 게 뭐 대박 이벤트. 박현 너무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해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박평이 야 그게 대박이냐 이런 그런 표정인데. 너무 저도 빨리 어서 댓글 달고 싶네요, 진짜. 자, 뭐 어쨌든 그러면 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주 많지 않는 선에서는 뭐 해보죠 뭐. 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이스크라님, 제가 꾸준히 청취하고 있는 남극일기의 주인장을 모셔서 반가웠습니다. 이원영 박사의 물속을 나는 새도 구입해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평소 동물의 복지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동물들에 대한 걱정이 많고 남극에 대한 환상도 있어서 펭귄의 애정이 가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참 즐겁게 읽었어요. 이 네. 책. 네. 그리고 달빛님께서도 뭐 저희 마음을 딱 아시고 야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는데 책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기대됩니다. 까치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비둘기한테 뒤통수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부들부들. 남극의 눈물 다큐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꼭 책 읽어보고 또 후기 남길게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김난영님의 댓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소개해 주신 책들은 해외 배송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나는 의사다 유튜브도 구독 신청했습니다. 아, 나는 의사다 유튜브 채널 얼마 전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죠. 네, JYP가 정말 구독자 수가 빨리 안 는다고 잠을 못 잔다고. 불면. 네. 잠을 못 잔다는 건 약간 거짓말인데 아침에 깨자마자 그 생각이 나고요. 잠도 덜 깼을 때. 아니 책걸상 구독자 수 늘어나는 것에 그런 대해서도 거는 뭐 그렇게 별로 걱정을 좀 걱정하지 해보시죠. 않아요. 책걸상보다 훨씬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는 걱정이 되죠. 네. 월급이 나와야 되니까요. 월급이. 네. 네, 그리고 세바공님께서 뽀로로의 펭귄 나와? 크크크크크. 네, 그 주기율표 편에서 YG가 IC 했던 거랑 거의 이제 버금가는 망언을 JYP가 네, 물속을 나는 새에서 했었죠. 뽀로로의 펭귄 나와? 제가 주변에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뽀로로가 펭귄인 걸 알고 있었냐. 저처럼 몰랐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알더라고요. 뽀로로가 펭귄인 거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다 표정으로 넌 몰랐니? 이런 표정으로 응 이라고 짧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JYP가 방송에서도 그런 면모가 드러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도 접하면은 정말 그냥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화제가 나오더라도 한두 마디는 거드는 그리고 아는 척하는 그런데 뽀로로의 펭귄 나와 자, 유아 아동 컨텐츠 분야에서는 아주 꽝이죠. 네. 그 하나 더 있어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할뿐님 세바시에도 나오셨지만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으세요. 계속 듣고 싶어지는 목소리세요. 오늘 방송은 이원영 박사님 목소리에 미소 짓고 JYP님의 뽀로로의 펭귄 나와 멘트에 또 한 번 미소 지어봅니다. 크크크 방송 끝나고도 이것만 생각나네요. 크크크. 네, 꿀맥주님께서는 친절하게 하하하 뽀로로와 친구들은 펭귄, 북극곰, 공룡, 사막여우, 비버, 드래곤, 로봇, 말하는 자동차 뽀로로와 친구들을 괴롭히는 상어입니다. 모아놓고 보니 조합이 재밌네요. 아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뽀로로에. 처음에는 이제 펭귄, 북극곰, 뭐 공룡, 사막여우, 비버 정도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게 시즌을 거듭하면서 뭐 드래곤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말하는 자동차 등등으로 나옵니다. 네, 트래블링님 저의 여행 버킷 리스트인 파타고니아 이야기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토레스 델 파인, 푼타아르나스, 우수아이아까지 느낌표. 7년 전부터 남미 여행 루트를 다 짜놓았다면 말 다 했죠. JYP님, YG님, 제가 전에 추천한 나의 마지막 대륙을 꼭 읽어보십시오. 남극에서 상주하며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삶과 펭귄 생태에 대해 너무 잘 그려져 있고 반전과 로맨스도 꽉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나왔던 펭귄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레블링님한테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나의 마지막 대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빌려놓고서 물속을 나는 새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막 바쁘다 보니까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속을 나는 새 편에서도 따로 소개를 못했는데 아, 못내 아쉬웠는지 다시 한번 또 상기를 시켜주셨네요. 나의 마지막 대륙은 뭐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아 네, 소설. 네,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조금 들춰보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못 읽고 놓쳤는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트래블링님은 아이디도 트래블링이잖아요. 네. 뭐 7년 전부터 남미 여행 루트 언젠가 가시겠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미 못 가봤는데 남미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왜 빨리 가야 돼요? 체력이 딸려서 일정 아. 연령대 이상이 되면은 그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몸의 피곤함이 그걸 압도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남미는 꼭 다녀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이미 늦었나요? 예,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네. 그 체력에 한계가 있으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면 쉬엄쉬엄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우린 근데 시간이 별로 없지 또. 네, 근데 일단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가서도 또 고산지대 많고 그래서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꼭 가봐야 하는 곳 따위는 없습니다, 사실.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곳을 어떻게 다 가겠어요? 책을 읽으면 됩니다. 꼭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묘사한 소설이나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쓴 여행기를 읽으면 돼요. 대체할 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김찬삼의 세계 여행 읽으면은 아무데도 안 가도 되겠네. 김찬삼의 세계여행. 이거 지금 이 김찬삼의 세계여행을 듣고서 그 책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그리고 김찬삼의 세계여행은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신세대. 최소한 YG 빛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봤죠.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1세대 여행작가분 네. 계세요. 세계여행을 하시고 나서 김찬삼의 세계여행은 10권짜리죠.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네네. 평생 여행을 다니신 분이라서. 김찬삼의 세계여행. 김찬삼의 세계여행을 그 구글에서 구글링 하시면 이미지는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야초님.
청취자 입장에서 질문해 주시는 JYP님 덕분에 방송 자체로도 유익했습니다. 방송 들으니 책이 기대되네요. 거봐, 청취자 입장에서 질문해 주는 거 좋대잖아. 저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물속을 나는 새를 오래전에 읽어서 게스트가 나오셨는데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이건 뭐죠? 이건 뭐죠?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저자분 출연하셨을 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서 저는 알고 있지만 마치 모른 척하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근데 YG가 맨날 책 읽은 거 맞냐, 너 안 읽은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그것도 기억을 못하냐 읽었다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기 아마도 야초님께서 JYP가 안쓰럽거나 아니면은 그 최근에 입문하신 애청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저희 함께한 애청자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초님, 조영아님, 네, 뭐 조윤아님, 뭐 이런 그런 이름이 아닐까 네,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아 또 이걸로 또 뭐 세발공처럼 세발공처럼 뭐 갑니까? 야초 이행시 이런 거. 자,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제가 초반에 뭔가 평소에 택하던 책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매년 펴내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저희가 읽고서 여러분께 권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좀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책이죠. 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는? 박평 아이디어였죠. 네. 2019년 제10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라는 게 책 제목이고요.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짐작하겠지만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2010년부터 나왔겠네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네. 이게 한국의 소설집 앤솔로지가 이렇게 출간이 되는 문학상 이름으로 출간되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이라든지, 그건 아주 오래됐죠. 네, 뭐 현대문학상, 뭐 그리고 김유정 문학상 이런 작품집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오랜 시간 지속돼 오면서 어느 정도 뭐 전통이 쌓여감과 동시에 또 세대가 바뀌고 또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학동네에서 그런 뭐 누구누구 문학상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 해에 발표된 단편 소설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 문학동네 리뷰진들이. 그래서 작품을 수상작을 선정하고 그 수상작에만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선정된 대상작이 아닌 작품들에도 상금을 주고 그걸 책 형태로 만들어서 굉장히 처음에 저가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들을 알린다는 어떤 명분이 강했던 책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0회를 거듭하면서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팬들도 많이 늘었고 출판계에서 이제 문학 쪽에서는 5월이 되면 항상 기대하는 작품이죠. 그리고 대상작이 어떤 게 되느냐도 화제가 됐지만 사실 이 플랫폼 자체가 성공했다고 보는 건 대상작 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평이 처음에 이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을 해보자고 했을 때 저랑 JYP는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라고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박평의 이야기에 그거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엄청 많이 팔리더라고요. 판매가 많이 돼요. 네. 그냥 뭐 몇만 부 수준으로 팔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서 이 책을 소개한 걸 봤는데 이제 한국 문학의 패스트 트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문학계에서 어떤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경향들 중에서 뚜렷한 색깔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가 누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냥 한 큐에 대답을 해주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뒷날개를 보면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1회부터 9회까지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이 수상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다 뭐 이름만 들으면은 알만한 그리고 책걸상에서 박평 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읽고서 소개를 했던 작가들의 단편 소설들이 다 빼곡히 차여 있어서 정말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한국 문학의 성취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한국 문학의 차세대 작가들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이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뷔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들이 1년 동안 발표한 중단편 가운데 7편을 뽑아서 책 한 권으로 묶는 거군요. 왜 하필 7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편 중에서 한 편을 대상으로 뽑기는 하는데 7편 모두를 수상작으로 보고 상금도 똑같이 네. 지급한다고. 네. 재밌네요.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뭐 책에 상금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동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몇백만 원을 그 상금이라는 게 사실 선인세거든요. 그 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들이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은 상금을 받잖아요. 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책이 그만큼까지 팔 때까지는 인세를 안 주는 일종의 선인세 개념인 거죠. 네. 많은 경우에 근데 그 선인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문학동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7명이라는 작가를 선정을 해서 한 몇백만 원 수준의 상금을 준다라는 건 최소한 이 책의 어느 수준 이상의 손익분기점 넘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한 명의 작가가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네요. 보니까. 하지만 이제 네. 연륜이 계속해서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10년 지나면. 네. 1회 대상 수상자는 김중혁 작가고 그다음에 대상 수상자만 봐도 다 유명한 지금은 이제 훨씬 유명해진 분들 김애란, 손보미, 김종옥, 황정은, 정지돈 작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쓰는 작가로 잘 쓰는 분이세요. 문학계에서도. 김금희, 임현은 누굽니까? 임현 작가도 이제 현대문학으로 데뷔를 한 작가인데요. 이 고두라는 작품이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좀 논쟁적인 지점들도 많이 있었고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느냐를 두고 여러 논쟁을 촉발했을 정도로 좀 재밌는 그 문제적인 작품. 작년 대상 작가는 박민정 네. 작가, 저희 미스 플라이트 네, 미스 플라이트 소개했던.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소개하려고 하는 임성순 작가의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이라고 하는 단편도 작년에 그 후보 중에 하나로 올랐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책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 또 그 표제작인 단편이 또 작년에 여기 후보로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상을 받으면 그 인지도 자체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신인 작가들이 아직 책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수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첫 책을 낸다거나 했을 때 다른 작가들과는 이제 출발선이 달라지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019년 제10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7명의 작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을 받은 작가는 박상영 작가의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라고 하는 단편인데 박상영 작가는 아직 소설집이 없죠? 있어요. 작년에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는 소설집을 냈는데 그 단편도 2018년도에 여기서 수상을 했던 그렇구나. 지금 7분의 수상자 중에서 책을 아직 한 권도 안 내신 분은 이미상 작가는 안 냈죠. 네, 책이 없네요. 네. 나머지는 한 권 이상씩은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한 권이 있는 작가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작가들이 몇 명 있어서 이름을 기억을 해뒀는데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언급한 박상영 작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작년에 책이 나왔을 때는 제가 눈여겨 못 봤지만 이제 이 소설집의 작품을 읽은 다음이니까 다음에 박상영 작가가 장편이나 단편 소설집을 내면은 챙겨보게 될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같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책걸상에서 다룰 책들을 선정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때 그 JYP나 제가 한국 소설을 잘 읽지 않았었잖아요. 한동안 멀리했죠. 네, 멀리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박평이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박평이 정말 가능성 있고 재능 있고 빛나는 작가들을 몇 명 소개를 시켜줬고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다 보니까 의외로 빠져드는 구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한국 소설이나 한국 소설을 써는 작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애정도 가지게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젊은 양가상 수상 작품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엔솔로지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이 나오고 나서 1년 동안은 5,500원에 팝니다. 네. 네. 책을. 근데 책에 적혀 있어요. 적정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라고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상의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1년 동안은 싸게 판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책은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이 책은 뭐 문학동네에서 정말 어떤 수익을 막 생각하면서 한다기보다는 물론 미래 수익에 대한 투자일 수 있겠지만 정말 어떤 그 한국 문학의 좀 새로운 기운들을 좀 불어넣고자 하는 큰 단위에서의 어떤 투자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그것이 독자들로부터 이만큼 선택을 받고 있다는 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 북클럽들에서 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서로 그 원픽이 누구냐, 너는 어떤 작품이 제일 좋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한국 문학을 또 경험할 수 있고 해서 여러 북클럽들에서도 많이 읽는 책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책 읽고서 책걸상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일 또 오르는 게 그 두 분은 도대체 어떤 작품을 제일 좋게 읽었고 그리고 또 어떤 작가가 내 취향이고 어떤 작가가 앞으로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7편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정말 수박 겉핥기로 제목과 작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정도만 하고 마치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박 겉핥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최근에 단편집 소개했던 그 켄리우의 종이동물원 같은 경우는 또 단편이 아니라 중편 정도 길이의 소설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로 완결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설들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진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통념대로의 단편 소설들을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막 꼼꼼하게 소개를 하기는 조금 약간 그래요. 또 독자들의 책 읽는 재미를 저희가 뺏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가장 간단한 설정 정도만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상영 작가의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 10페이지, 20페이지 갈 때까지 계속 헷갈렸어요. 작가는 남자 작가인데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건가? 네. 아니면은 남자가 맞는 건가? 헷갈리면서 보다가 이제 조금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 뭐 박상영 작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그리고 또 김봉곤 작가 데이포 나이트 이 작품은 이제 주로 퀴어 서사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그러니까 이제 범주에 남성 들어갔죠. 동성애자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동성애자의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소설을 풀어내는 이야기인데 이 박상영 작가의 이야기는 동성애자들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네.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7개 중에서 2개가 퀴어 서사인 거는 좀 예외적인 겁니까? 아니면 흔히 요즘 이렇습니까? 한국 소설의 트렌드인가요?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서사들 중에 하나가 퀴어 서사고 그 중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좀 선도하고 있는 작가가 있다면 김봉곤 작가, 박상영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쭉 보면은 주로 다 80년대생들입니다. 82년, 83년, 84년, 82년, 85년, 88년 이런 식이고요. 제일 연장자가 72년생 김희선 작가. 박상영 작가가 제일 젊네요. 88년생. 네. 김희선 작가의 소설은 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정말 깜찍했어요. 예, 공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공은 축구공. 네. 네. 김희선 작가는 그 무한의 책이라는 정말 벽돌책에 가까운 그 두꺼운 장편 소설도 냈는데 제목이 무한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정말 읽기가 두께의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책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상상력도 정말 독특하고 그리고 약간 판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 그 접점에서 자기만의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 작가여서 언젠가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점점 계속 사랑을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저 약간 잘 되면 좋겠어요. 지금 7분 중에서 장편을 한 권이라도 내신 분은 그분 네. 김희선 네. 작가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백수린 다 작가가 짧은 장편을 최근에 냈고 친애하는 중편, 네. 중편으로 되어 그렇죠. 있군요. 네네. 이거는. 이주란 작가 84년생 2012년 등단, 정영수 작가는 83년생 14년 등단, 김봉건 작가는 85년생 16년 등단, 이미상 작가는 82년생이고 2018년에 등단인데 지금 이 책에 실려 있는 책 딱 하나 있어요. 발표된 네, 작품. 네. 근데 이 첫 작품으로 젊은 작가상을 받았다. 네. 야, 이것도 참 네. 좀 과감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 이 7분의 작가 중에서 고백하건대 JYP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이게 정상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럼 정상이네. 네, 저도 YG도 아무도 모르는 몰랐어요. 작가들을 제가 알기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 신인 작가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진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YG는 네. 검증된 작가만 있는군요. 꼭 그렇진 않죠. 저는 박평이 추천하는 작가만 읽습니다. 네. 잘 넘었어요. 네. 많은 경우에 여기 이제 수록된 작가들을 보면 좀 신생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되게 의미가 있죠. 그 평론가들은 이런 분들을 다 아나요? 이게 박평은 다 알던 이름입니까? 네, 다 알고 이게 평론가들, 문학계에서는 사실 전혀 막 신선하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작품을 잘 쓴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여기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인물들이 이 작품집에 수록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외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미상 작가 정도. 2018년 웹진의 네. 학인이라는 이 작품에 수록된 단편을 최초로 발표하면서 등단한 분이 거의 유일하게 예외적인 그렇겠죠. 경우겠네요. 네, 2018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 나온 김에 우리 박평님 같은 이제 평론가 뭐 문단에서 문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연초가 되면 네, 각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 네. 당선작들을 다 봅니까? 신춘문예 당선작은 무조건 보죠. 그게 1월 1일에 하는 그 해의 첫 번째 업무죠. 네. 그래서 달성부를 싹이 있으면은 연락하고 그때 치열합니다. 그 딱 발표가 되면 어. 뭐 시인들도 그렇고 단편 소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딱 수면 위로 네,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읽어보고 바로 전화합니까? 계약하자고? 계약 그 속도가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네. 팀 내에서 뭐 논의를 좀 거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네. 뭐 당선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바로 전화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기가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죠. 출판사를 선택을 할 아니 테니까. 근데 바로 계약을 하기도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그 정말 케이스마다 다른데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작품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보면 사실 알잖아요. 이 작품은 너무 아니, 뛰어나다. 우리는 봐도 모르니까요. 아니 솔직히 너무 짧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신문에서 네네. 신춘문예 근데 당선되는 그 작품들은 단편 소설 어쨌든 완결성을 가지고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독 작품이 짧다고 해서 그 작품성을 평가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야, 저는 신춘문예 그 실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많이 읽긴 했어요 옛날에 네. 시간 많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문청일 때 저는 문청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청일 때 그런데 요렇게 쓰면은 당선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지고 읽었던 게 누구의 당선작이었냐면 박평의 당선작이에요. 그거는 이제 2015년도. 박평을 알고 예, 때문에 그러니까 박평을 알고 나서 네. 박평을 알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죠. 네, 네.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분으로 등단을 했다 그래서 이 박평이라는 분이 어떤 글로 등단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건 찾아서 읽어본 게 그게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1월 1일 날 읽은 게 아니니까. 네네네. 평론은 잘 씁니까 박평이? 읽어보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당선될 만한 합격을 어렵더라고요. 자, 우리는 문학평론을 심사할 능력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 문학평론 개간지에 있는 문학평론도 되게 즐겨 읽고 그랬는데 이게 머리가 완전히 굳었는지 아니면 좀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는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쓸 수 있으니까 평론가를 등단도 하고 그리고 미름사 같은 큰 출판사의 문학 담당 편집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우리 땀이 나네요. 네. 우리나라의 그 스타 평론가라고 할 만한 분이 요즘은 좀 없습니까? 김윤식, 뭐 김현, 정과리 이후에 신영철 평론가. 요즘에 가장 이제 뜨는 분은 신영철 평론가죠. 그러니까 여전히 신영철 평철. 네. 평론가가 정말 작가로서 뭐 평론계에서도 후배들 동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죠. 그래서 책을 내면은 많은 분들이 신형철 작가의 책이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사서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 정도 이름은 좀 알아야겠군요. 네, 신영철 평론가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질투하겠네요. 아니 질투까지는 아니에요. 질투는 아니고 제가 이제 웹진 서평의 편집장을 할 때 신영철 그 평론가의 글을 받아보려고 좀 애를 많이 썼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8, 9년 전이었는데도 그때 막 이제 필명을 알리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아직 그때는 대학 교수 되기도 전이었었는데 201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미 한 1년치 쓸 글들이 다 미리 밀려 있어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꼭 저도 쓰고 싶은데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못 쓰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되게 제가 알기로는 글도 잘 쓰고 감각도 굉장히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거 질투해서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평론에 대해서는 약간 호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그 신영철 평론가의 평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감하는 평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쉽다는 뜻입니까? 쉽다는 게 아니라 작가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최대한 잘 끄집어내서 독자들에게도 평론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영철 평론가의 그 소설은 신영철 평론가가 비판하려고 하는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칭찬해 주려고 하는 소설이나 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출판사, 신영철 평론가 모두가 다 윈윈하는. 아니 진짜 문학평론가는 여기 지금 따로 앉아 있는데 너무 길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의 신영철 평론가 디스를 하자면 말을 더 한다 그 와중에. 디스를 하자면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비평에 맞는 태도인지를 가지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저 YG가 한 이야기 중에서 뭔가 지적질하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적질이라기보다 지적질 가소로운데 뭐 이런 지금. 아니요,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분들이 많으면 사실 한 비평가에게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역할들이 이야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좋은 작품을 발견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나쁜 작품이 왜 나쁜지를 논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에 전반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평가에게도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신형철이라는 분이 요즘 평론 분야에서는 제일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원탑. 네. 그리고 최근에는 넘버 젊은 평론가들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넘버 2는 있는데 박혜진. 너무 되고 싶은데 어려운 글을 써가지고 뭐 마음에 담아뒀어. 박아뒀어요. 담아둔 정도가 아니에요. 새겨뒀어. 박아뒀어. 박아뒀어요. 네. 자, 오늘 2019년 제10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7편의 작품들의 기본적인 설정 같은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